이 달밤 이야기를 즐겼는데 1시간 동안 또 올해는 말씀을 드려야 돼서 하여튼 달밤 이야기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처음 이 강의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강사분들을 보니까 이미 공산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분이나 정기산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하실 분들이 그냥 봐도 이렇게 보이길래, 그렇다고 무료학능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국립공주박물관이 해방 이후에 1946년 4월 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가 딱 80주년 되는 해라서,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성격의 박물관들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국립공주박물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 뒷부분들은 간략하게 공주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중앙박물관장님 보고 들어갔다가 6층에서 아래 내려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상설전시 입장 대기한 사항입니다. 외국인들이 보고 크게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설전시실을 오픈런에 이렇게 길게 대기하는 거에 한 번 놀라고, 또 한 번은 원래는 들어가면 직진해야 상설전시실을 가는데 반 인원은 직진을 안 하고 좌회전을 하는 이유가 요 좌회전 쪽 돌아가자마자 문화상품점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뮤지엄과 상품의 굿즈를 합쳐서 뮤즈라고 해서 박물관 문화상품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물관 이용 패턴과 달리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나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전시만 보러 박물관을 방문하시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전시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드시고, 또 하나는 소소하지만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뮤즈를 하나씩 사들고 나오시는 그 삼위일체, 세계가 일체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즐기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데, 공주박물관도 지금 소규모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형태의 그 관람 패턴들을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인기 덕분인지 몰라도 2025년 세계 박물관 순위, 또 아트뉴스페이퍼에서 집계한 걸 보면 부동의 1위는 항상 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박물관이 1위는 항상 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24년에는 370만이었는데 650만이 들었습니다. 아마 K-POP 데몬헌터스 인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뮤즈에 대한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세계 3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경주박물관도 2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아마 이거는 그 에이펙을 아마 경주에서 했었던 영향도 있고, 그 에이펙 기간에 신라 금관전 해가지고 금관 6개를 다 모아서 최초로 전시했던 영향이 큽니다. 이때는 예약제를 했는데도 전 예약 대기 타임이 풀로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78위를 한 게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공주박물관이 89위입니다. 2024년을 보면 저희가 원래 경주박물관 다음으로 소속관 중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저희는 한 8% 좀 증가해서 86만인데 부여박물관이 69만에서 95만으로 확 늘었습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향로, 금동대학로 한 점을 딱 전시하는 대학로관이 오픈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고 나서 순위 보고 나서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서양 교통 쪽 유럽 쪽에서 산업박람회와 관련해서 박물관에서 연결됐다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조선 후기에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장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중인들이나 양반 쪽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그림이나 글씨를 이렇게 서로 애호해서 이제 감상하는 모임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대규모 컬렉터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앞서 고대 이후로 증기한 것들을 보관하던 창고랑 결합이 돼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근대박물관이 태동할 수 있는 배경들이 분명히 됐었을 텐데 아쉽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근대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에 아마 영향이 손을 타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한국에서 근대박물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새롭게 황제국을 선포하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근대 주권 국가로 표방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근대박물관을 문명국가의 한 척도로 인식을 하고 꽤 관심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실제적으로 박물관 설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랑 대한제국이랑 강제로 을사조약, 보통 을사늑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맺고 나서 조선의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실제로 초대 통감에 왔었던 사람이 이등방문이라고 써있는 우리가 보통 안중근 하얼빈에서 저격당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인데요. 외교권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고종 황제는 이러한 일본의 저 부분들의 부당성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구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을 하는데요. 이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일본이 일제가 강제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 아들인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그러면서 고종 황제는 덕수궁에서 거처를 하고 있었고 새롭게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순종 황제는 덕수궁에서 지금의 창덕궁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 창덕궁의 인접 궁궐인 창경궁에 일본이 순종 황제의 위락과 침이 제공을 위해서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박물관은 창경궁 안에 있는 여러 정각들을 전시실로 활용해서 만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종 황제의 위락과 침이 제공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된 말로 표현하면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허수아비 순종 황제를 올린 다음에 정치에 관여하지 마. 그냥 박물관에 보고 놀고 있어. 이런 용도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목적이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는 요게 그 경복궁이 주요 정각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창덕궁이 원래 정궁이고요. 창덕궁 바로 옆에 이 창경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창덕궁 안에서 조금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 바로 창경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제실박물관을 처음에는 1908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앞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 황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통감부에 있는 관리 그리고 소수의 일본인 관광객들만 즐기는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순종 황제가 1900 명에 의해서 저 여민해락이라고 메뉴에 썼는데 한자로 백성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제실박물관을 오픈하도록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909년 11월 1일부터 일반인 관람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순종 황제가 관람을 하셔야 되니까 휴관을 해서 순종 황제가 관람을 하시고 목요일 이외의 시간들은 일반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실박물관이 앞서 박물관 정의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체계적으로 유물을 수집 관리했다는 측면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전시를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근대박물관의 시초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9년 11월 1일 일반 공개 그 시점에 맞춰서 200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박물관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던 이유도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순종 황제의 그 선의의 뜻인 여민해락의 정신과 달리 실제적으로 보면 연배가 계신 분들은 예전에 창경궁을 창경궁이라고 안 하고 창경원, 동물원 뭐 이렇게
놀러 가는 위락 시설 이렇게 많이 부르셨던 걸 아실 것 같은데,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했던 부분과 황궁을 개방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일제 수문의도는 대한황제 이상을 좀 낮추고 격하시켜서 더 이상 조선 대한제국의 황실이 조선 사람들의 존경과 그것을 갖는 부분에서 없애겠다라는 수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년에 조총이 대전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그 행정 중심 도시, 정치 중심 도시였던 공주가 도청이 옮겨가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 성격을 가져야 되는 측면에서 계획했던 것이 바로 교육 도시, 또 하나는 역사 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요. 그 일환으로서 역사 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일환으로서 공산성이랑 송산리 고분군을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송산리 1사호분, 그러니까 1927년에 송산리 고분군이 발견되는데, 송산리 1사호분을 1932년에 고기를 참관하러 가는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송산리 5호분이 발견되고 있고요. 천장석이. 그리고 그 뒤에서 송산리 6호분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가르비지준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청도박물관을 신고합니다. 청도박물관 조사들이 딱 내려왔더니 이미 본인이 조사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송산리 6호분 같은 경우는 왔을 때는 이미 그 빗자루 깨끗 청소할 정도 수준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글에서 송산리 6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 도굴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물이 꽤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공주 고보 제자한테 나중 해방 이후에 송산리 6호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보내주는데, 일련 번호가 쭉 있는 걸 보내주는데 딱 하나를 안 보냅니다. 중간에 빈. 그게 바닥에 있는 현실 사진에 있는 사진을 안 보냅니다. 아마도 그걸 보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르베지온의 백제 조사를 하고 이 유물들을 어떻게 했을 거냐고 볼 때는 대부분 일본으로 계속 반출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베지온이 개인이나 기관에 판매하거나 기증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방 이후에 공주박물관을 지냈던 유시종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베지온한테 이렇게 유물 어쨌어? 라고 물어봤는데, 다 놓고 왔어 공주박물관에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국립공주박물관 출토품을 보면 공주 서열사지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데, 뒤에 관리 코드죠. 위에 번호, 품명, 출토지, 출토한 시일하고 그 옆에 경부 소장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르베지온이 소장했었던.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고적 기록들이 보이고 있고요. 다음. 공주 고적 버전은 고국 사적 헌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형식의 라벨입니다. 아까 경부 소장품이랑 글씨도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인 상황인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공주 고보 향토관의 전시 모습인데, 지금 아마도 출토된 유물들을 아마 전시실을 꾸며서 전시했던 것 같은데, 요걸 잘 보시면 공주 252번으로 줄 때는 그릇 받침입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저 그릇 받침이 1947년 7월에 성낙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18점을 공주박물관에 최초로 해방 이후에 기증을 하는 기증인데, 그 기증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주 고보에 있었던 저게 어떻게 성낙준 선생님 폰으로 들어가서 박물관에 기증됐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사항들을 보면 공주 고적 버전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가르베지온이 되게 깊이 관여를 했었고, 했는데 가르베지온의 말과 달리 가르베 소장이나 공주 사적 헌청의 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주박물관의 소수에 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보면 뭐냐면 앞서 경주분관의 초대 분관장이었던 제로강우 모로가 히데요랑 살짝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로가 히데요도 처음에 걸렸던 것은 총독부 박물관의 경주고분을 조사를 하면서 미리 다 조사를 하고 신고와 다 돌구된 거로 신고를 했고, 경주고적보존의 활동을 통해서 분관장의 이 타이틀을 갖고 유물 수집을 용이하게 해서 뒤로 빼돌렸었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대자비처럼 겹치는 모습이라서, 이것들은 아마도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르베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책까지 쓰신 두 분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마무리 거의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개관은 1945년 12월 3일 날 이루어집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되는데 정부의 조직 중에 하나인 국립박물관이 정부 수립 전에 만들어지는 건 좀 특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보보물을 수장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이 국가 정통성을 상징한다라고 남이나 북이나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복 직후에 앞서 초평양 부립박물관을 소련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으로 1945년 12월 1일에 먼저 개관해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국립박물관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바로 정부 수립 이전에 개관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국립박물관을 한도에 하나씩 두겠다라고 하면서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하면서 박물관들이 막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 건물을 그대로 인수해서 국립박물관을 개관한 모습이고요. 그럼 공주박물관은 어땠냐 보면 미국 군정청의 공주군정관이었던 카타중 영으로부터 인계를 받는데요. 앞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경주분관이었던 경주분관과 부여분관은 박물관 조선총독부가 인수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인수가 돼서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1945년에 개관을 합니다. 10월에 개관을 하는데 공주박물관은 분관으로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준비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1946년 4월 1일 날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으로, 앞서 개성박물관도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으로 같은 1946년 4월 1일 날 같이, 그래서 경주 부여와 공주 개성이 좀 개관 날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이런 단편적인 걸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것은 공주 보승회라고, 아까 개성 보승회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25년에 만들어졌고 역시 회장은 공주 군수였던 것 같은데, 기록에 의하면 1927년에 공주 보승회장의 명의로 공주 군수가 총독부 박물관에 우리도 좀 발굴 좀 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여기 장기면 무릉리에, 그쪽에 원래 백제 왕릉이 있었다는 전원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조사하러 왔는데, 실제로 조사하러 왔는데 백제 왕릉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이 사람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학동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자기를 찾으러. 실질적으로 백제 구도로서의 공주의 사적과 인물이라는 책자가 충청남도 공주 보승회라는 명의로 발간된 걸로 봐서는 1933년까지 공주 보승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 고족 보존회라는 이름도 있는데 1934년에 뭐 다른 지역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는데, 아마도 보면 공주 보승회가 공주 고족 보존회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고족 보존회랑 유사하고요. 이 공주 고족 보존회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문양왕릉을 비롯한 왕릉이 발견되면서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백제 박물관 건설 기성회라고 하는 약간 임시단체입니다. 를 만들어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932년에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 청사로 사용했던 선화당 건물이 붕 뜨게 됩니다. 이 선화당 건물을 이용해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을 옮겼기 때문에 공주 시민들이 조금 올라와 있겠죠. 이걸 좀 누르기 위해서 지원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3,000원, 충남도 지방비로 2,000원, 그리고 공주 시민이 2,500원들을 모아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 기사에 보면 공주 우성면 단지리에서 총장님 계신 금강맥을 발견했던 오기상이란 분이 그때 당시에 되게 거금이죠. 1,000원을 기부했다는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주박물관 건립이 바로 추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938년 가서 건축공사가 창수가 됐습니다. 보통 중앙공원 또는 앵산공원이랑 지금 충남 역사박물관이 있는 그 자리에 땅을 매입해서 선화당, 그때 당시에 충청 감행의 건물이자 충남도청의 건물로 사용했던 선화당을 옮겨서 1939년에 아마 준공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공원 안에서 대규모 낙성식들을 가졌었으니까 그러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1940년 10월 1일 날 일반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주 고족 보존회가 1939년에 공주 사적 헌창회로 이름을 바꾸고 만들어진 박물관의 전시실 관리나 운영 그리고 유물 수집들을 시행을 합니다. 어찌나 주요 유물들은 공주 부근에서 발견됐던 유물들이 대부분인데 다른 대표적인 지역과 달리 공주 박물관은 조금 일제강점기까지는 내내 소규모 향토 박물관의 성격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20년대 충남도청 건물이고요. 이게 바로 선화당 건물에 해당됩니다. 도청이 이전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옮겨와서 박물관 건물로 활용했었던 모습이고요. 이 건물은 이후에 다시 지금에 있는 위치로 1990년대에 옮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선화당에 있는 그 대들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있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아일보에 보면 공주박물관이라고 안 하고 명칭을 백제박물관이 낙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초의 박물관이 개관할 때부터 백제박물관, 백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임을 이렇게 표방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선화당 건물을 옮기면서 상량문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상량문에 보면 첫 번째에 첫 줄에 이렇게 공주박물관이라고 있어서 박물관을 지을 당시부터 명칭은 공주박물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의 박물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가르베지온입니다. 가르베지온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온도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에는 1925년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평양 숭실학교에 교편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바로 1927년에 공주로 여러분들 공주고등보통학교 현 공주고등학교 일본어 교사라고 오는데 이 사람이 와서 1940년대에 그 대전역 지금의 대전역으로 교감으로 가기 전까지 공주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 1천여 개의 백제고분을 조사를 하고 공주와 그 인근에 있는 유물들을 합니다. 근데 가르베지오는 전문 고고학자도 아니고요. 고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유적을 졸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도굴에 가까운 사굴입니다. 그래서 간혹 박물관에서 송산이 고분군을 거의 문여학릉을 제외한 송산이 고분군을 전체를 거의 가르베지온이 혼자 다 먼저 총독부 박물관보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신고를 했었던 상황이라서 가끔 가르베지온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도굴에 가까운 사굴을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거는 고민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일본인이 총독부 박물관에 있는 조사원들이 내려와서 함부로 손댔던 거에 대해서 되게 꾸짖고 경고를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었던 상황인 거고요. 근데 그 공진회가 열렸던 장소가 공교롭게도 전궁은 지금 그때 당시에 황제 거처는 창덕궁이긴 하지만 조선의 전궁이었었던 경복궁의 정각들을 활용해서 울산 공진회를 열었고 그 중에서 특히나 미술관 건물은 앞서 보셨던 이양가 박물관의 본관처럼 약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에게 대한제국에 대한 권위나 향수나 이런 부분들을 뺏고자 하는 부분들이 또 일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시면 조선물산공진회 평면도입니다. 이미 공진회가 시작될 단계부터 보시면 여기 광화문이 있고요. 그리고 왕실이 저는 근정전, 그 뒤에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그리고 경회루, 향원전 제외하고는 궁궐이 아직 안 남아 있습니다. 거의 이미 공진회 단계부터 이미 정각들은 거의 다 날아간 상황이고요. 기존에 남아 있는 근정전이나 그 교태전이나 이런 그 전각도 공진회 그 접객실이나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폭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잘 보시면 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우사
돈사, 개사, 그래서 소, 닭, 돼지를 키우는 것들을 궁궐 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68년에 흥선대원군, 그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했을 때의 정각수랑 비교하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던 상황입니다. 뒤에 말씀드렸던 조선 총독부박물관 건물로 쓰이는 것은 근정전 바로 옆에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과 근정전 사이에 여기에 미술관들을 만들어 놓고 이 건물을 나중에 총독부 박물관 건물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요게 미술관 본관 건물로 사용된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축문, 경북의 동문에 해당된 다른 정각에 비해서 명확하게 대비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물산공진회가 끝나고 나서 아까 그 미술관 건물을 본관으로 해서 1915년 12월 1일 날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개관을 합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미술관은 그 미술관 건물만으로는 좀 작으니까 그게 주요 전시실이겠지만 나머지 남아있었던 조선의 궁궐, 전각들을 전시장이나 사무실 또는 수장고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우리로 따지면 독립된 문화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선 총독부의 예속된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지면서 일제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홍보적의 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조선 총독 물산공진회의 그 미술관으로 사용됐고 건물의 본관으로 사용됐던 총독부 박물관의 그 전시실인데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이 로비가에 있는 곳에서 1실과 2실, 3실 그리고 위에 또 3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보시면 1층 전시실의 첫 시작이 삼국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2층 전시실의 첫 시작은 낙랑과 대방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조선을 멸망하고 우리나라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이전에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는 배제한 채 원래 니네 나라는 맨날 다른 나라한테 중국이나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던 원래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부분들은 당연한 거야. 이런 논리를 전시를 통해서 입증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시를 했던 것들은 뒤에 다시 설명하는 고족조사의 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그 고족조사의 결과물을 해석하는 건 단 일본인들이고 일본의 입맛에 맞게 전시실을 꾸몄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층 로비에 대형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6층에 전시되어 있는 서화 전시 모습들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면 박물관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일제 고족조사 사업입니다. 일제 고족조사 사업, 지금 우리로 하면 고각 발굴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선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로 식민사관, 아까 말씀드린 너희들은 예전부터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식민사관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다 발굴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 아까 했던 고조선 멸망 이후 세워졌던 한사군, 그 평양의 낙랑 대방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허위적으로 나와 있는 일본 측 역사 기록에 보이면 신공항우가 조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정벌해서 지배했다라고 그리고 임나인본부가 만들어져서 조선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경상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제 고족조사 사업을 미화하기 위해서 조선 고족 도보를 발간합니다. 1915년부터 1935년까지의 발굴 성과를 총 15권. 지금도 책을 보면 장정이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1915년에 이 정도로 풀컬러로 책을 낼 수가 없는데 그만큼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권부터 5권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같이 병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선 총독한테 온 외국인 손님한테 이렇게 딱 선물로 주면서 우리가 이만큼 잘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의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수단으로도 조선 고족 사업이 활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에서도 지역 나름의 고족 보존을 위해서 고족 보존회가 만들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있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일제강점기에 성립했던 지역의 고족 보존회는 대체적으로 49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렇지 실제는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저 49개 중 대체적으로 충청도랑 경상도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역 고족 보존회는 민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그 보존 회장이 대체적으로 군수나 도지사가 하고, 경비도 국고비는 그 조선 총독부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단체장이 하니까 지방비가 중심으로 있는 걸로 봐서는 반관변 단체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고족 보존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장소에서는 그 활동들이 박물관 설립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시는 경주, 부여, 평양, 개성, 공주입니다. 조금 이렇게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던 삼국시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공주. 개성은 좀 특이하긴 한데 고려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박물관들이 차례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각각의 곳에서 어떻게 박물관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리는데, 경주 고족 보존회로 보면 1910년 경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경주 신라회가 모체가 돼서 신라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13년에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데, 조선시대 경주부 객사 건물들을 진열관으로 해서 신라 유물들을 전시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근대적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시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신공항공과 사만정벌을 했었다는 그 내용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서 상대 비교를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뒤에도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이런 고족보존회가 고족보존회의 타이틀을 두고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잘 수집해서 잘 보관해서 전시를 하면 좋은데, 이것들을 뒤로 빼돌리죠. 그러면서 이게 작물이 돼서 문화재 약탈을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뒤에 보이는 부여도 마찬가지고, 아쉽게도 공주도 여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경주 고족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21년 금관총 발굴입니다. 경주에서 가옥 확장 공사하다가 무덤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금관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보통 일제강점기 때는 이게 뭔가가 발견되면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신고를 해서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 경주 고족보존에서 직접 발굴을 합니다. 그 발굴을 했던 주체가, 조사를 했던 주체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 뒤에 말씀드린 모로가 히데오라고 하는 초대 경주 분관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고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조사 절차나 방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유물 수습하는데 난폭하게 수습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내려와서 이 유물 처리 위해 서울로 옮기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경주에서 나온 근거를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지역 유지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실은 앞서 저 매장 무체부를 조사했던 그 모로가 히데오라는 사람들이 뒤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못 가져가게 약간. 그러면서 그럼 보존 처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금강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이랑 이렇게 해서 금강고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보존 처리 끝난 유물들 갖고 와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주 고족보존회가 재단법인 경주 고족보존회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금관총 발굴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도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총독부 박물관에 승인을 내줬는지 총독부에 승인을 내줬는지 총독부에 신청해서 바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달리 회장이 경상북도 지사로 확대가 되는, 그리고 대체적인 인물들은 일부 조선인들이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총독부 관련 인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일본의 경제인들이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서 아무래도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식민지 통치와 관련된 준관변단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재단부는 경주 고족보존의 주요 사업은 뭐냐면 경주 방문 관광객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선전 책자나 팜플렛도 막 만들고 합니다. 앞서 모로가 히데오라고 하던 이 사람도 실은 경주에 내려오면 주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 안내를 하고, 경주에 조사를 하러 왔었던 일본 관학자나 이런 사람들 다 접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맥 관계를 쌓아서 나중에 정치 권력까지 얻는 상황이 이르는데,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이 경주 고족보존의 그 진열관, 금강고를 필요한 진열관은 1926년에 그대로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 분관이 됩니다. 이게 빨리 됐었던 이유는 아마도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을 그냥 경주 고족보존원에 맡기기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도 조금 불안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 고대에 지배했었다, 이것들을 조금 빨리 넓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경주 분관, 총독부박물관의 분관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것이 옹고각이라고 해서 경주부 객사 건물이었고요. 이게 새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고 건물의 경주 분관의 모습입니다. 앞서 32년에 조총이 대전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그 행정 중심 도시, 정치 중심 도시였던 공주가 도청이 옮겨가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 성격을 가져야 되는 측면에서 계획했던 것이 바로 교육 도시, 또 하나는 역사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요. 그 일환으로서 역사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일환으로서 공산성이랑 송산리 고분군을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송산리 1사분, 그러니까 1927년에 송산리 고분군이 발견되는데, 송산리 1사분을 1932년에 고기를 참관하러 가는 도로를 내려는 과정에서 송산리 5호분이 발견되고요, 천장석이. 그리고 그 뒤에서 송산리 6호분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가르부지준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총독부박물관을 신고합니다. 총독부박물관 조사들이 딱 내려왔더니 이미 본인이 조사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송산리 6호분 같은 경우는 왔을 때는 이미 그 빗자루 청소할 정도 수준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글에서 송산리 6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 도굴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물이 꽤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공주고보 제자한테 나중 해방 이후에 송산리 6호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보내주는데, 일련 번호가 쭉 있는 걸 보내주는데 딱 하나를 안 보냅니다. 중간에 빈. 그게 바닥에 있는 현실 사진에 있는 사진을 안 보냅니다. 자료를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 이게 보통 박물관이 하는 업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 공개되어 있는 것을 박물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적 성격의 오늘 이제 말씀드릴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관련돼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된 법률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들이 일반 공정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오픈돼야 된다. 근데 아이콘과 달리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보시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도 아트 오브 뮤지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크게 보면 박물관의 범주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살짝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박물관을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의 교육 연구기관인 뮤제이온에서 찾고 있습니다. 뮤제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학문, 철학, 예술의 여신인 아홉 명의 여신들을 뮤즈라고 하는데, 요즘은 보통 뮤즈라고 하면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영감을 주는 사람을 뮤즈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의 9명의 여신들을 뮤즈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심지언이 바로 뮤지엄이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도 모아놓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여러 시설들이 두루 갖춰져 있어서 이것을 최초의 박물관으로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의 단어 뜻도 이 뮤제이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요. 중세 역시도 중세 이르면 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하고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뮤제이온이나 중세의 사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시설들은 수집 보존하고 진열은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 소수에 한정 제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근대박물관과의 차이가 있고요. 17, 18세기에 이르면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하면서 왕실과 부유층을 통해서 대규모 컬렉터들이 등장을 하고, 이 대규모 컬렉션들을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근대적 박물관이 이렇게 태동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조사를 했고요. 피장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묘지석을 비롯한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서 백제사연군은 문영왕릉이 발견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발견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영왕릉과 왕릉원의 정경의 모습이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아까 송산리 고분군, 지금 문영왕릉과 왕릉원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기에 1, 2, 3, 4, 5분과 5호분, 6호분, 그 지금 복원은 안 되어 있지만 29호분 등 많은 고분군을 다 가르베가 발굴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손을 탔는데 왜 문영왕릉만 손을 안 탔을까라고 보면, 가르베지원이 생각한 건 뭐냐면, 조선에서 무덤을 쓸 때는 사신상 입각에서 북쪽에 있는 현모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마운드를 만들고, 그리고 동청룡, 서백호 이렇게 지루가 흔들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앞에 5호분, 6호분이 있는데 그 뒤에 볼록 쏟아 있는 저 문영왕릉 본분이 그냥 보면 지금은 무덤이라서 바로 발굴했어야 되는데, 가르베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무덤은 아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댔습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인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기에서 발견.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문영왕릉에 비해서 송산 6호분은 한 50cm가 좀 짧긴 하지만, 문영왕릉에서 저 정도 유물이 출토된 걸로 봐서는 송산 6호분에서 또 얼마나 많은 유물이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물들이 관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다 남아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문영왕릉 유물을 발견하고 나서 선화동 건물에 일시장 보관을 했었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거 처리 위해서 서울로 옮겨가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굴 끝나자마자 이게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고 싶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공주박물관장님이 몰래 유물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기차로 가가지고 서울로 가지고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날 중앙박물관으로 가지고 가서 언론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됐고, 유물 반출 반대운동. 아까 조금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 반출 반대하는 거랑 좀 비슷한. 그래서 국무총리가 새롭게 박물관 짓고 공주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확약 담화 발표한 다음에 올라가서 왔고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유물 이송 반대 시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박물관들이 만들어져서 개관을 했고요. 1세대 건축가인 이태 선생이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좀 잘 보시면 밖에는 붉은 벽돌로 했는데 이 벽돌은 문영왕릉 벽돌 무덤에서 착안한 거고요. 아치형 천장 역시도 문영왕릉 입구에서 착안했었던 모습을, 지금은 최근에 충청남도 우수 건축자산 제1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내부는 좀 리모델링이 되긴 했지만 외관은 거의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충남 역사박물관에서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2004년 5월에 지금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새롭게 개관을 하게 됐고요. 그 안에 1층은 문영왕릉실, 2층은 충청남도의 역사문화실, 그리고 어린이체험과 특별전시실을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바로 2021년에 충청권역 수장고를 개관합니다.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 경기권에 있는 유물까지 다 보관을 하는 부분이어서 약 150만 점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근데 특이하게 그냥 수장고가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관람이 가능한 열린 관람형 수장고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수장고 외면 모습이고요. 실제 내면은 앞서 150만 점을 보관하는 이유는 2층형으로 이동식 모빌렉을 만들어서 이렇게 컨테이너 적재하듯이 만들었고요. 실제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장고 안쪽으로 이렇게 브릿지를 넣어서, 이게 수장고 안쪽 모습입니다. 브릿지를 넣어서 관람객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수장고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와셔서 보시면 이게 개관 당시에 가장 최신형으로 만들어서 최근까지도 그 수장고를 건설하고자 하는 팀들이 다 와서 볼 정도로 시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우리나라 1만년의 그릇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다량 전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지나면 지금 조감도이긴 하지만 지금 본관 건물과 충수 바로 앞에 주차장 바로 이쪽에 어린이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우리 지금 공주박물관이 그래도 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중에서 거의 손꼽히는 상위에 있는 박물관인데 어린이 박물관이 없이 체험실 형태로 있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146억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별도의 건물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공주 박물관은 충청 지역의 거점 국립박물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그래서 지역민들이 누구나 와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을 보고만 가시는 박물관이 아니라 함께 즐기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셔서 많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립박물관장님, 공주박물관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 국중박부터 해서 국립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말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백제문화제 할 때 특별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룡산 특별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공주박물관에서 매년 그 가을에 크게 기획특별전을 하나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성사치로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지금 공주로 천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룡산을 세계유산으로, 세계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한국의 영산 계룡산이라고 하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백제문화제 기간에 맞추어서 추석 연휴가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추석 연휴 바로 전에 9월 21일 날 개관할 예정이고요. 2027년 3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 있습니다.